사람을 죽이면 무기징역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살인범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언제나 엄청나게 무거운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온 무죄 판결 중에 과연 정말 무죄, 그러니까 진짜 무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니, 무죄면 무죄지 정말 무죄는 뭐냐? 진짜 무죄가 또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죄가 없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의심이 들지만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죄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즉 그런 확신의 수준에는 조금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과연 어떤 의미일지 사건의 대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2010년 4월 18일 김 씨와 또 김 씨 여자친구 윤 씨는요, 인천 영종도에서 데이트를 한 다음에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그날 밤 11시 20분쯤에 남자친구가 인천 주안에 있는 모텔에 주차를 하고 객실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모텔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에게 지는 사람이 술 마시는 게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여자친구는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인데 그날 3병이나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가서 더 마실 계획으로 주점에서 나왔는데 모텔 맞은편에 있는 횟집에 가서 낙지를 샀어요. 산낙지를 산 겁니다. 그리고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구입해서 모텔로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4시쯤에 사색이 된 목소리로 모텔 프론트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낙지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 119에 신고해달라. 여자친구 윤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황급히 달려온 가족들 앞에서 남자친구 김 씨가 오열을 했어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료 안 되면 외국으로 데려가서라도 꼭 살리겠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죽으면 영혼 결혼식이라도 하겠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이 죽을 수 있다는 말에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김 씨를 보고 여자친구 윤 씨의 가족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 씨는 결국 이 사고 17일 만에 무산소성 뇌병증 그리고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윤 씨의 부모는 불의의 사고를 여겨서 딸을 화장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49세를 앞둔 어느 날 사망한 딸이 가입한 2억 원짜리 사망보험 증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사망보험금 누가 받느냐? 봤더니 남자친구 김 씨가 받도록 되어 있던 겁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보험금 받을 사람이 법정 상속인에서 남자친구로 바뀌었던 거죠. 이게 수상하잖아요. 유족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김 씨가 우리 딸을 살해한 거 아닌가? 이 부분을 밝혀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유족들은 왜 살인사건을 의심합니까? 첫 번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낙지 4마리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그때 그 낙지는요, 세발낙지처럼 이제 자꾸 가는 게 아니라 큰 낙지예요. 해물탕이나 낙지전골에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먹기 좋게 손질한 것도 아니고요. 술에 잔뜩 취한 여자친구에게 통째로 먹게 하는 상습밖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피해자 윤 씨는 당시 치아 우식증, 그러니까 충치를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니 4개만 정상이고요. 나머지는 다 손상된 상태였어요. 게다가 생전에 낙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먹지도 못했다. 또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성인이 통상적으로 먹는 크기의 3분의 1 정도로 작게 잘라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치아 상태가 이러니까 질긴 음식은 평소에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도 아닌 애인인 김 씨가 왜 윤 씨가 좋아하지도 않던 통낙지를 사서 모텔로 갔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자친구가요, 산낙지 먹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한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입안에서 산낙지가 안 보여가지고 못 빼냈어요. 그런데 내려갔다가 조원문과 함께 다시 올라온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서 제가 빼냈습니다. 그리고요, 현장에 온 의료진이 입에서 산낙지 빼는 걸 제가 직접 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종업원은 이 남자친구가 빼는 거 못 봤는데요? 라고 진술을 했고, 또 의료진도 저희 뺀 적 없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과연 빼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의학자들은
연화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게 갑자기 나중에 보여서 빼냈다? 자,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통낙지를 먹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낙지 다리를 먹었다고 하면서 진술이 오락가락했고요. 잘 이해가 안 가죠. 두 번째, 모텔에서 병원까지의 거리, 바로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윤 씨가 숨을 못 쉬고 기절해 있는 급박한 순간에 모텔에 전화를 해서 119 불러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또 7층에서 카운터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14분이나 질수했고요. 결국 그로 인해 윤 씨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 아닌가. 사실 이 윤 씨가 처음에 실려간 병원은요, 모텔에서 1분 거리였습니다. 즉, 김 씨가 처음부터 윤 씨를 안거나 업고 바로 병원으로 갔으면 2, 3분 내에는 도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히려 프런트에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시간이 10분 이상 더 지체됐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 2심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피해자인 여자친구 윤 씨, 10살 때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모와 생활했고 생모는 평택에서 무속인으로 일을 했는데 인천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렸고요. 사회 경험도 좀 부족했어요. 심지어 2009년에 외할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요. 생모도 자궁경부암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남자친구 김 씨인데요. 좀 여러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2008년부터 당시 27살인 여성과 교제를 했고요. 그런데 2009년 3월에 보험약관 대출금 100만 원을 본인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는요, 또 그 여성의 국민은행 대출금 500만 원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00만 원 대출받아가지고 차량도 사요. 그런데 이 날짜가 좀 겹칩니다. 2009년 2월부터는 피해자인 윤 씨와 연인 관계였고, 또 2010년 2월부터는 26살의 또 다른 여성과 또 연인 관계였습니다. 또 그 여성 명의로 490만 원, 700만 원 대출받아서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윤 씨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족력이 있으니까 암보험 드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해서 마침 김 씨에게는요, 보험 일을 하는 고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모를 통해서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 탈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또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혼인을 안 했으니까요, 남자친구인 김 씨가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하고요. 여자친구에게 암보험 들어줄 테니까 우리 혼인신고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보험만 들겠다라고 했고요. 그러자 김 씨는 고모에게 사망보험금 큰 거 들자라고 말해서 한 달 보험료가 13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시 2억 원, 질병 사망 시 2억 원, 암 진단비 2천만 원. 자, 이런 보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금 받는 사람이 법정 상속인이었습니다. 자필서명을 받아서 보험계약 체결한 후에 보험금 받을 사람을 남자친구 본인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게 2010년 4월 무렵입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사고로 가장해서 여자친구 윤 씨를 살해한 것이다 라고 검사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이 사건을 살인으로 판단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한낙지가 기도를 막아서 질식하는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 2010년 4월 18일 그날 피해자와 함께 영종도에 갔고 술게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주량이 소주 반병입니다. 그런데 만취하게 유도를 했고, 그리고 모텔로 가서 산낙지를 안주 삼아 술을 더 마시자고 유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낙지 4마리 샀는데 2마리는 썰었습니다. 하지만 2마리는 손질하지 않고 산채로 포장을 했다. 이때 피해자의 상태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언을 받아봤더니 이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카운터에 기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사불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소주 한두 병, 맥주 한 병 구입해서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겁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4시 20분 사이에 피해자가 만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하게 했다. 뇌사에 빠졌고 결국 5월 5일 사망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되는 게 또 하나, 사기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살해한 다음에 보험금을 타려고 시도한 거, 이거 자체가 보험 사기라는 거죠.
저 피해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또는 일반 사망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일반적인 사망인 것처럼 속여서 사망보험금 청구한 후에 2억 원을 받았거든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다 라고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1심 재판 결론은요, 살인, 사기 모두 유죄입니다. 자, 일단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사람이 사망을 했고 변사체로 발견됐으면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낙지 먹다가 숨 막혀서 죽은 사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유족이 동의해서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1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루진은 심폐 기능 정지는 질식에 의한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질식하게 됐느냐, 이 부분인데요.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 남자친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했다고 주장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증거조사를 했더니 새벽 4시 20분경에 객실 프런트 종업원에게 119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남자친구가. 그리고 24분경 종업원을 119에 신고한 다음에 1층에 내려온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 올라갔습니다. 이 종업원이 당시 현장을 보고 증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온한 표정으로 하늘을 향해 반드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안쪽에 술잔, 또 잘린 낙지가 담긴 용기, 통낙지가 담긴 검정 비닐봉지, 또 작은 수건이 있었다. 또 술자리에 특별히 흐트러진 흔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은 술자리가 떨어진 출입구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낙지로 인해서 질식했을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숨이 막혔을 텐데, 누군가 입과 코를 이렇게 강제로 막았다면 몸부림을 쳤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반드시 누워있었다, 현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검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을 하면 저항하지 못할 수 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입과 코 주변의 흔적이에요. 비록 잠들어 있다 하더라도, 또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하게 막으면 결국은 상처가 남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당시 사체에서는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타월 등을 비롯해서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서 입과 코를 막았으면 살해됐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황 증거, 간접 증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해 장면을 목격한 사람 없거든요. 녹화 영상 없거든요. 음성 녹음도 없거든요. 결국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종합해서 살인죄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여러 가지 정황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보죠. 첫 번째, 일정한 직업, 지속적인 소득 없었습니다. 또 금전적으로 궁핍했지만 돈은 또 많이 썼어요. 게다가 돈을 갚아야 돼요, 여러 사람에게. 그중에 전 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돈 나올 곳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것 좀 이상합니다. 이거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신고한 거 아니냐, 종업원을 굳이 데리고 왔는데 이거는 현장에 대한 목격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 아니냐. 그리고 연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사람의 처신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사망 3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2달 후에 실제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보험금으로 채무 변제합니다. 또 전세보증금 내고요. 보험 관련해서 도움을 준 자신의 고모, 또 다른 지인에게 이유 없이 돈을 더 줬어요. 게다가 전 여자친구에게 승용차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보험금 받을 거 있냐 그랬더니 저 돈 안 내가지고 해지됐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또 보험중개인에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혹시 피해자 부모가 소송 걸면 이거 내가 받은 보험금 나눠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전 여자친구들 만나고 또 그 가족들과 등산까지 갔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위선적인 면모가 드러나면서 피해자의 사고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고 슬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항소했어요. 아니, 나 살인범 아닌데, 나 안 죽였는데 왜 저를 살인범이라고 봅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항소했고 2심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2심에서 판결이 완전히 바뀝니다. 살인 무죄, 당연히 사기도 무죄가 나는 것이죠. 즉 1심과 2심의 판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심은요, 이 남자친구가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해서 살해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본 것이고요. 반면 2심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출된 간접 증거만 봐가지고는 이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들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 않아? 그렇다면 이거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니까 무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무죄. 살인죄 유죄, 그리고 무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2심 재판을 통해서 추가된 사실관계가 있는데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었다, 누가 언제 옆에서 무엇을 지켜봤다, 이런 것들 판단의 자료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즉 팩트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과연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느냐,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거 역시 하나하나 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제출되고 피고인이 인정을 하면 손쉽게 인정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두고 첨예하게 싸워서 사실관계에 한 줄 추가하냐 또는 이걸 빼야 되냐 여부, 이거 역시 대단히 치열한 법정 공방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2심에서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요, 형 그리고 또 피해자는 동생에게 자리를 함께 하자고 연락했어요. 하지만 다 거절했기 때문에 이 둘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형과 또 피해자의 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또 자신의 고모에게 울면서 전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 유죄로 본 1심 판결에는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무죄로 본 2심 판결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거만이의 그 이야기인데요. 사망 1시간 후에 거만이가 참여해서 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가 약 10분가량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해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타살 혐의점은 없어서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한다. 그리고 당시 의료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피해자의 심폐기능 정지는 질식에 의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결국 사인입니다. 질식해서 사망한 건 맞아요. 하지만 도대체 그 질식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질식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검사가 주장한 거는 비구폐색,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서 살해했다. 피고인 남자친구가 주장한 거는 저 막지 않았습니다. 산낙지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은 겁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형사재판은 검사의 주장이 증거로 증명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 맞습니까? 라고 법의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법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와 입을 막아서 살해하면 구강 내에, 입 안에 또는 입 주변에 손상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물체로 막으면 특별한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의학자는 이거 비구폐색으로 사망한 경우에 입주위 손상이 없었던 거를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거나 또는 약물에 의해서 정신을 잃었다면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의학자는 비구폐색으로 인한 타살이라면 아무리 부드러운 걸로 눌러도 결국은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구강 내에 흔적이 남습니다. 출혈 그리고 파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학자마다 약간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아무리 만취라 하더라도 코와 입을 막아서 살해하려면 상당한 압박이 필요하다. 따라서 얼굴 등의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물론 본능적인 생존 의지도 없을 정도로 의식을 아예 잃었거나 또는 아주 어린 영아이거나 또는 고령의 환자라면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본 거죠. 즉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구폐색으로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주장, 낙지 먹다가 숨 막힌 거다. 자, 그게 맞든지 여부도 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역시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 두 명의 법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심코 입에 넣으면 머리든 다리든 충분히 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또 다른 법의학자는요. 산낙지는 빨판이 있다. 그래서 기도 위쪽에 걸려 있다면 손가락을 꺼낼 수도 있다. 심지어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뱉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만약 질식으로 심폐기능이 정지하게 되면은 얼굴 표정이 이제 펴진다. 그래서 편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질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강하게 몸부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검인데요. 지금 우리가 비구 폐색입니까? 또는 기도 폐색입니까? 그 외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등등을 아주 어렵게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당시 사체를 부검했다면 생각보다 쉽게 진실을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살인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낙지 먹다가 숨 막혀 죽었다고 가족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빠르게 화장을 했고 부검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좀 부족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게다가 질식사로 봤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낙지도 수거하지 않았어요. 그거 역시 증거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심은 1심과 달리 살인, 무죄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보험인데요. 평소에 자신을 키워준 고모의 생계를 돕는 차원에서 가입한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종업원이 있을 때 피해자의 목에서 산낙지를 뺐다는 주장, 종업원을 못 봤다고 했는데 반드시 종업원이 있을 때 뺐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종업원은요, 당시에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피해자 입에 손을 넣는 건 봤지만 꺼내는 건 못 봤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주시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꺼냈지만 종업원이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남자친구의 증언이 왔다 갔다 한 건 맞습니다. 통낙지 먹었다고 했다가 다리 먹었다고 했다가 일관성 없긴 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까 그 치아 사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낙지를 스스로 먹느냐, 이건 아무리 해도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물론 낙지를 먹기 힘든 상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사고 당일에 피해자도 동생에게 낙지 먹으러 가자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낙지 먹으러 가자는 게 내가 많이 먹을게 동요는 아닙니다만 완전히 못 먹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1심과 달리 2심은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 살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서 결국 무죄로 보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인죄는 무죄 확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 법상 무죄 판결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즉, 무죄란 언제나 이노센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not guilty를 말해요. 자, 물론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당연히 무죄 판결을 선고하죠. 이때는 피고인이 무고하다, 즉 이노센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음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역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무죄는 not guilty를 말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법상 무죄는 굉장히 좀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 없을무에 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죄가 없음이 증명된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이처럼 합리적 의심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입니다. 즉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의심은 제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외계인이 와서 죽이고 갔어요. 저 아닙니다. 자, 이런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개별 사건에서의 판단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과연 유죄의 증명이 되었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판사가 합니다. 이거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데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판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거 판사에게 많은 부분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합리적 의심이란 무엇인지, 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합리적 의심의 정도를 누가 판단하는지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법이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토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